저는 올해로 66을 넘겼습니다. 젊을 때는 남편과 시장 바닥에서 장사하며 집 한 채를 마련했고 아이들 학비 때문에 허리 한번 제대로 펴본 적이 없습니다. 남편이 먼저 갔을 때도 저는 울 시간이 없었습니다. 장남 결혼 비용, 둘째 전세금, 막내 취업 준비 제 삶은 늘 아이들 먼저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였을까요? 아이들이 제게 엄마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걱정인 줄 알았습니다. 엄마, 계단 오르다 넘어지면 큰일 나. 엄마 혼자 사는 거 이제 위험해. 요즘 보이스피싱도 많고 통장도 우리가 같이 관리해 줄게. 그 말이 칼이었습니다. 저는 그 칼이 제 목에 닿기 전까지 칼인지 몰랐습니다. 장남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그냥 요양원이 아니야. 호텔처럼 좋아. 엄마한테 제일 좋은 선택이야. 며느리는 더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어머니가 고생하신 거 알아요. 이제는 편하게 사셔야죠. 저희가 다 해드릴게요. 다 해드릴게요. 그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저는 그때는 몰랐습니다. 둘째는 저를 설득하는 척하면서 결정은 이미 내려져 있다는 얼굴이었습니다. 막내는 엄마가 편하면 좋지라며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날 저는 소파에 앉아 있었고 아이들은 제 인생을 회의실에서 처리하듯 처리했습니다. 엄마, 여기에 사인만 해. 장남이 종이를 내밀었습니다. 이건 뭐냐? 제가 물으니 며느리가 얼른 말을 받았습니다. 요양원 입소 관련 동의서예요. 그리고 혹시 모르니까 보호자 위임 같은 거요. 저는 글씨가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안경을 찾으려 하자 장남이 말했습니다. 엄마, 그냥 우리가 다 알아서 할게. 엄마는 손만 아프게 왜 읽어? 그때 저는 그냥 효도라고 믿었습니다. 사인을 했습니다. 입소날 아침 장남이 차를 끌고 왔습니다. 며느리는 제 옷을 챙기며 서랍을 뒤졌고 둘째는 집안 곳곳을 사진 찍듯 둘러봤습니다. 왜 사진을 찍듯 둘러보냐? 제가 묻자 둘째가 웃었습니다. 엄마, 혹시 나중에 뭐가 어디 있는지 몰라서요. 정리도 해야 하고. 정리라는 말은 참 편리했습니다. 짐을 챙기고 나가려는데 며느리가 제 열쇠 꾸러미를 집었습니다. 어머니, 이건 제가 갖고 있을게요. 혹시라도 도둑 들면 큰일이잖아요. 내 열쇠인데? 제가 말하자 장남이 툭 끼어들었습니다. 엄마, 우리끼리 믿자. 엄마는 이제 편하게 계셔. 그렇게 제 집 열쇠는 제 손을 떠났습니다. 그날 요양원 방에 들어가 앉았을 때 저는 이상하게도 마음 한구석이 서늘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부터가 엄마 인생이야. 엄마, 우리 믿지? 저는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믿지 않으면 제가 너무 비참해지니까요. 입소한 지 일주일쯤 됐을 때 제가 장남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내 통장에서 요양원 비용 빠져나갔냐? 응, 엄마, 걱정 마. 다 처리했어. 그럼 내 통장 좀 확인하게 인터넷 뱅킹 비밀번호 알려줘. 제가 조심스럽게 말하자 장남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가 그거 하다 또 보이스피싱 당하면 어떡해? 우리가 봐줄게. 그래도 내 돈인데. 제가 말을 잇기도 전에 장남이 딱 잘랐습니다. 엄마, 지금 그게 중요해? 엄마 몸이 중요하지. 전화가 뚝 끊겼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제 돈이 제 것이 아닌 느낌을 받았습니다. 다음 날 제가 직접 은행에 전화했습니다. 그리고 상담원이 말했습니다. 고객님 통장은 현재 공동관리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가족 대리인 등록이 되어 있어요. 누가 했는데요? 등록자 정보는 본인이 아니시면 자세한 안내가 어렵습니다. 다만 서류상으로는 본인 동의가 있는 것으로. 본인 동의. 그 말이 제 귀를 때렸습니다. 한 달 후였습니다. 요양원에서 같은 방 쓰는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자식들이 너무 잘해주면 조심해야 돼. 돈은 내 손에 있어야 돼. 저는 웃었습니다. 우리 애들은 그럴 애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면회 온 막내에게 물었습니다. 막내야, 집은 잘 있지? 막내는 순간 눈을 피했습니다. 응, 엄마. 잘 있지. 그럼 내가 집에 둔 금고는? 그거 형이 정리했어. 엄마 걱정하지 마. 형이 정리했다. 정리라는 말이 또 나왔습니다. 그 말이 목에 가시처럼 박혔습니다. 저는 그날 밤 요양원 직원에게 부탁했습니다. 외출 신청 하루만 할 수 있을까요? 직원은 난감해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그냥 집을 한 번만 보고 싶어요. 그렇게 저는 다음 주에 하루 외출을 허락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제 집 현관 앞에 섰습니다. 열쇠가 없었습니다. 도어락 비밀번호도 바뀌어 있었습니다. 저는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잠시 후 낯선 남자가 문을 열었습니다. 누구세요? 여기 제 집인데요. 남자가 어이없다는 듯 웃었습니다. 아, 집주인 아드님이랑 계약했는데요. 전세로 들어왔어요. 제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전세요? 네. 보증금 얼마에? 계약서도 있어요. 그 남자가 문을 닫으려 하자 저는 문틈에 손을 넣었습니다. 잠깐만요. 집주인이 누구라고요? 아드님이요. 어머님은 혹시 어머님? 그때 남자의 표정이 바뀌었습니다. 어머님, 저도 이상해서요. 계약할 때 아드님이 그러더라고요. 어머니는 이제 요양원에 계신다. 집은 내가 관리한다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무릎이 풀렸습니다. 요양원으로 돌아오자마자 저는 장남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너 내 집을 전세로 줬냐? 잠시 침묵. 그리고 장남이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그 집 비워두면 관리비만 나가. 그게 더 손해야. 내 허락은? 엄마가 사인했잖아. 내가 언제? 제가 소리치자 장남이 낮게 말했습니다. 엄마, 요양원 입소할 때 위임했어. 그리고 엄마, 솔직히 말할게. 엄마 혼자 관리 못해. 우리가 해주는 게 맞아. 해주는 게 맞아? 그 말이 빼앗아도 된다는 뜻으로 들렸습니다.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너희가 나를 버린 거냐? 버리긴. 엄마 잘 모시고 있잖아. 요양원 비용도 우리가 내고.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요양원 비용을 내는 게 아니라 제 돈으로 빼는 거라는 걸. 저는 다음 날 요양원 사회복지사에게 부탁했습니다. 등기부등본을 뽑아야겠어요. 어머님, 무슨 일이세요? 그냥 확인할 게 있어요. 사회복지사는 처음엔 망설였지만 제가 울지 않으려 이를 악물자 도와줬습니다. 며칠 뒤 서류가 제 손에 들어왔습니다. 등기부등본. 제가 평생 지켜온 집의 진짜 얼굴이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한 줄 한 줄 읽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었습니다. 제가 일부러 남겨둔 그 한 줄, 그 한 줄을 보는 순간 저는 이상하게도 마음이 가라앉았습니다. 그래, 결국 이렇게 될 줄 알았지. 남편이 죽기 전 제가 보험금과 퇴직금으로 집을 정리할 때 법무사가 물었습니다. 혹시 자녀분들과 분쟁 가능성은 없으세요? 그때 저는 웃었지만 속은 알고 있었습니다. 사람은 돈 앞에서 변합니다. 자식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안전장치를 하나 넣어뒀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안전장치가 빛을 볼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등기부를 가슴에 안고 혼잣말했습니다. 그래 가져가. 대신 너희는 끝까지 주인이 뭔지 모를 거다. 그리고 저는 그날 밤 휴대폰으로 첫 번째 전화를 걸었습니다. 변호사님 상담 좀 받을 수 있을까요? 변호사 사무실에 처음 들어간 날, 저는 마치 죄인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자식 상대로 소송이라니, 그 생각만으로도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하지만 변호사는 제 얼굴을 보자마자 말했습니다. 어머님, 이런 일 정말 많습니다. 효도라는 이름으로 재산부터 빼앗기는 경우요. 저는 가방에서 등기부등본을 꺼냈습니다. 이거 보시겠어요? 변호사는 조용히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몇 초 후 고개를 들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잘해두셨네요. 뭐가요? 여기요. 이 문구. 그가 손가락으로 가리킨 곳. 소유권 이전 시 실질 자금 출처자는 본인으로 하며 명의자는 신탁자에 불과함. 그 한 줄이었습니다. 변호사는 차분히 설명했습니다. 어머님 집 겉으로 보면 아드님 명의 일부 들어가 있죠? 내 세금 줄인다고 장남 이름 조금 넣었어요. 그게 바로 명의신탁 형태입니다. 그리고 어머님은 이걸 대비해서 실질 소유자 조항을 남기셨어요. 저는 그때가 떠올랐습니다. 남편이 죽고 집을 정리할 때 법무사가 했던 말. 요즘은 자식 명의 일부 넣었다가 분쟁 생기면 전부 빼앗기는 경우 많습니다. 안전장치 넣어두세요. 그때 저는 반신반의했지만 그래도 넣어두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한 줄이 제 인생을 살리고 있었습니다. 쉽게 말하면요,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집을 팔거나 전세 주거나 마음대로 할 권리는 아드님이 아니라 어머님께 있습니다. 그럼 전세 준 것도 불법인가요? 네. 어머님 동의 없는 처분입니다. 취소 가능합니다. 그 순간 가슴속에 묶여있던 돌덩이가 조금 내려갔습니다. 다음은 통장이었습니다. 가족 공동관리로 등록됐다는데요. 변호사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대부분 위임장 위조거나 내용 제대로 설명 안 하고 사인받은 겁니다. 제가 읽지도 못했어요. 그럼 무효 가능성 큽니다. 특히 고령자 요양원 입소 직전이면요. 그는 바로 메모했습니다. 위임장 효력 다툼, 사문서 위조 가능성, 횡령 적용 가능. 어머님, 이거 형사까지 갈 수 있습니다. 형사? 그 말에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자식들 감옥 보내는 건 싫어요. 그럼 그걸 지렛대로 쓰면 됩니다. 돌려받고 조용히 끝내는 방법도 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돌려받고 싶어요. 그리고 다시는 휘둘리지 않고 싶어요. 며칠 뒤 변호사 사무실에서 내용 증명 초안을 보여줬습니다.
요지, 본인 동의 없는 전세계약 무효 통보, 통장 공동관리 즉시 해제 요구, 자금 사용 내역 제출 요구, 불응 시 민형사 조치 진행. 이거 받으면 반응 옵니다. 어떤 반응이요? 대부분 가족끼리 싸움부터 납니다. 그 말이 맞았습니다. 내용 증명이 도착한 날 밤, 제 휴대폰이 미친 듯이 울렸습니다. 엄마, 이게 뭐야? 장남의 목소리가 찢어질 듯 했습니다. 소송? 형사 고소? 엄마 미쳤어. 저는 차분히 말했습니다. 내 집 돌려놔. 엄마 지금 누구 말 듣고 이래? 변호사. 잠시 침묵. 엄마, 우리가 얼마나 고생하는데. 고생? 요양원 비용 누가 내는데. 내 돈으로 내잖아. 그 말에 장남이 소리쳤습니다. 그게 뭐가 달라? 가족 돈이지. 가족 돈. 그 순간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제 돈은 이미 가족 재산으로 취급되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며느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왜 이런 일을 크게 만드세요? 울먹이는 목소리. 어머니 편하라고 한 거잖아요. 편하라고 집을 빼앗았니? 빼앗다니요. 관리해 드린 거죠. 관리하면서 전세금은 어디 갔니? 순간 정적. 그건 생활비로 조금. 얼마? 형님이 관리해서 서로 떠넘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때 알았습니다. 이미 돈 문제로 아이들 사이에 금이 가 있다는 걸. 그날 밤 둘째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사실 형이 전세금 대부분 가져갔어. 우리는 조금만 받았어. 조금. 얼마를 말하는 건지 묻자. 둘째가 답했습니다. 나 3천만 원 정도. 3천만 원. 제 손이 떨렸습니다. 너도 공범이구나. 아니야, 엄마 형이 다 시켜서. 시키면 하면 되냐? 엄마 나도 살기 힘들어.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아이들 모두가 피해자인 척하면서 가해자라는 걸. 변호사를 통해 통장 사용 내역을 받아봤습니다. 장남 카드값 수천만 원, 며느리 명품 가방 결제, 둘째 대출 상환, 막내 자동차 할부금, 요양원 비용은 전체의 일부에 불과했습니다. 저는 서류를 보며 웃었습니다. 그래, 내가 ATM이었구나. 눈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미 마음이 말라버렸기 때문입니다. 변호사는 말했습니다. 어머님, 이제 선택입니다. 뭐를요? 강하게 가서 전부 돌려받을지 아니면 협상으로 일부 받고 정리할지.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전부요. 전부 돌려받겠습니다. 그리고 잠시 숨을 고르고 이어 말했습니다. 다시는 저를 이용 못하게 하고 싶어요.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제대로 판짜겠습니다. 그날 밤 장남에게서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우리 다시 얘기하자. 엄마 원하는 거 다 해줄게. 저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늦었어. 그리고 다음 날 변호사는 저에게 새로운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이건 가처분 신청서입니다. 집처분, 임대 전부 즉시 중단됩니다. 전쟁이 이제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가처분 신청이 들어간 지 사흘 만에 변호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님, 인용됐습니다. 인용이요? 네. 집처분, 임대, 전세 전부 중단입니다. 아드님이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깊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처음으로 제가 다시 주인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그날 오후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님, 이게 무슨 일이에요? 집이 가처분 걸려서 전입신고도 안 되고 대출도 막혔습니다. 전세로 들어온 남자였습니다. 아드님이 다 된다고 했어요. 지금 저보고 나가라는 겁니까? 저는 차분히 말했습니다. 저는 전세 준 적 없습니다. 불법 계약입니다. 그럼 전세금은요? 그건 제 아들한테 받으세요. 그는 소리쳤습니다. 아드님이 이미 돈 다 썼다는데요. 그 말에 제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아들놈은 전세금으로 이미 잔치를 벌이고 있던 겁니다. 그날 밤 장남이 요양원으로 찾아왔습니다. 눈이 벌겋게 충혈돼 있었습니다. 엄마 진짜 이렇게까지 할 거야? 내가 시작했잖아. 엄마 나 망해. 전세금 물어줘야 하고 카드값도 못 내. 그건 내 문제지. 그는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살려줘. 이번 한 번만. 그 모습을 보며 제 마음이 흔들릴 뻔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떠올랐습니다. 제가 요양원에서 울면서 집 앞에 서 있던 그날, 살려달라는 말은 그때 제가 해야 할 말이었습니다. 돌려놔. 뭘? 집이랑 돈 전부.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없어. 그럼 법대로 가. 그 순간 장남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엄마 가족끼리 이러는 거 아니야. 가족이면 빼앗지 말았어야지. 며칠 뒤 며느리에게서 카톡이 왔습니다. 어머니 잠깐 통화 가능하세요? 남편 몰래 말씀드릴 게 있어요. 저는 바로 녹음 앱을 켰습니다. 무슨 말이니? 사실 남편이 어머니 사인 흉내내서 서류 만든 거예요. 뭐? 요양원 입소 동의서 말고 통장 위임장도요. 그 말에 제 심장이 뛰었습니다. 내가 봤니? 네, 제가 말렸는데 남편이 어차피 엄마는 몰라라고. 전세 계약도? 그것도 남편이 직접. 며느리는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저도 무서워서 말 못했어요. 무서워서? 돈 쓸 땐 안 무서웠겠지. 하지만 저는 감정을 숨기고 말했습니다. 그럼 다 말해봐. 그녀는 사인 위조 과정, 은행 서류 준비, 전세금 사용 내역까지 줄줄이 불었습니다. 모든 것이 녹음됐습니다. 그 녹취 일부를 변호사가 장남에게 전달했습니다. 그날 밤 둘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형이 며느리 죽이겠대. 뭐? 녹취 다 불었다고. 잠시 후 며느리에게도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남편이 저보고 배신자래요. 집에서 쫓아냈어요. 가족이 완전히 갈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장남은 며느리를 원망했고, 며느리는 장남을 고발하겠다고 했고, 둘째는 자기 목 지키려 눈치를 받고, 막내는 아예 연락을 끊었습니다. 돈 앞에서 피보다 진한 건 없었습니다. 변호사는 말했습니다. 이제 충분합니다. 사문서 위조, 횡령, 배임, 전부 가능했습니다. 진짜 할 거냐는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길래 말했습니다. 하세요. 후회 안 하시겠습니까? 후회는 이미 다 했어요. 그날 고소장이 접수됐습니다. 며칠 후 동네에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요양원 보낸 엄마 재산 빼앗다가 고소당한 아들.
장남이 운영하던 작은 사업장에도 사람들이 수군대기 시작했습니다. 거래처가 하나둘 끊겼고 돈줄이 막혔습니다. 그는 점점 궁지로 몰렸습니다. 어느 밤 장남이 또 찾아왔습니다. 이번엔 술 냄새가 났습니다. 엄마 다 돌려줄게. 어떻게? 내가 가진 거 다 정리해서 전세금도 일부 메우고 일부? 전부는 못해. 그 순간 저는 단호해졌습니다. 전부 아니면 의미 없어. 그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럼 엄마도 다 잃어. 뭘? 내가 집불 질러버릴 거야. 그 말을 듣고 저는 바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경찰이죠? 그는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며칠 후 경찰 조사 통지서가 장남에게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변호사는 말했습니다. 어머님, 이제 협상하러 올 겁니다. 무릎 꿇고 그 말이 끝나자마자 둘째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형이 합의하자고 하는데 우리끼리 나눠 갖는 선에서 끝내면 안 돼?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시작인데. 둘째가 보낸 문자 이후 저는 한참을 휴대폰만 바라봤습니다. 우리끼리 나눠 갖는 선에서 끝내면 안 돼? 그 말은 곧 엄마 목 조금 주고 우리 죄 덮자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짧게 답했습니다. 법대로 한다. 잠시 후 둘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너무 세게 나가는 거 아니야? 세게 나온 건 내가 아니라 너희야. 그래도 가족인데. 가족이면 내 집부터 빼앗지 말았어야지. 말문이 막힌 듯 침묵이 흘렀습니다. 며칠 뒤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어머님, 재미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뭔데요? 자녀분들끼리 서로 책임 떠넘기면서 증거를 들고 오고 있어요. 먼저 둘째가 왔습니다. 형이 주도했어요. 형이 통장 비밀번호 바꿨어요. 형이 전세금 대부분 가져갔어요. 그리고 며칠 후 며느리가 왔습니다. 남편이 서류 위조했어요. 저는 강요당했어요. 카드 결제도 남편이 시켰어요. 막내도 뒤늦게 연락해 왔습니다. 엄마 사실 나도 조금 받았어. 근데 형이 준 거야. 조금. 그 말은 이제 웃음밖에 안 나왔습니다. 전부 같은 배를 탔으면서 이제 와서 서로 물에 빠뜨리려는 모습이었습니다. 조정이 아니라 형사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며느리가 참고인으로 불려갔습니다. 변호사가 말해줬습니다. 어머님, 며느리 다 불었습니다. 사인 연습시킨 사실, 위임장 직접 출력한 사실, 은행 직원에게 거짓말한 내용, 전세금 분배 과정, 남편이 엄마는 어차피 요양원에서 오래 못 산다고 말했대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제 손이 떨렸습니다. 저는 아직 살아있는데 이미 죽은 사람 취급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전세로 들어왔던 남자도 결국 소송을 걸었습니다. 집주인 아들이 사기쳤다며 손해배상 청구를 한 겁니다. 전세금 이사 비용 정신적 피해, 금액이 억 단위로 불어났습니다. 장남 혼자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장남이 하던 사업장은 이미 거래처가 거의 끊긴 상태였습니다. 소문이 빠르게 퍼졌기 때문입니다. 부모 재산 빼앗다 고소당한 사람, 사문서 위조범, 누구도 함께 일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직원들도 하나둘 떠났고 사무실 임대료조차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완전히 벼랑 끝에 몰렸습니다.
어느 날 오후 변호사 사무실로 장남이 들어왔습니다. 이번엔 당당함이 없었습니다. 어깨가 축 처진 채 눈도 제대로 못 마주쳤습니다. 엄마, 그는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잘못했어. 이제 와서 돈에 눈이 멀었어. 그래서 어미를 버렸니? 아니야, 그런 뜻은. 그럼 무슨 뜻이었는데? 그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잠시 후 울면서 말했습니다. 다 돌려줄게. 얼마나? 집은 당연히 엄마 명의로 돌리고, 전세금도 최대한 모아서, 최대한 말고, 전부는 힘들어.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럼 합의 없어. 그는 절망한 얼굴로 소리쳤습니다. 그럼 난 감옥 가잖아. 내가 만든 길이야. 그날 밤 둘째가 몰래 찾아왔습니다. 엄마 솔직히 말할게. 뭐? 형 감옥 가면 우리도 조사받아. 그래서 형만 뒤집어 씌우자. 그 말에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무슨 소리야? 형이 다 했다고 하자. 우리는 피해자 코스프레 하면 빠져나갈 수 있어.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너도 돈 받았지? 조금. 그럼 공범이야. 그래도 형보단 적게. 도둑질은 액수로 죄가 나뉘지 않아. 둘째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엄마 너무 냉정해. 냉정해진 건 너희야. 며칠 후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어머님, 이제 선택 하나 남았습니다. 뭐죠? 합의금 전부 받아내고 형사 취하, 아니면 끝까지 가서 실형 가능성 높입니다. 합의금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진명의 완전 회복, 전세금 전액, 추가 위자료까지 가능성 있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돈만 돌려받고 끝내면 또 같은 짓 할 겁니다. 그럼 끝까지 가세요. 변호사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이 싸움 완주합니다. 그날 밤 장남에게서 마지막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나 진짜 죽을 것 같아. 엄마만 도와주면 다 바꿀게. 저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검찰 송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검찰 송치 소식이 전해진 날 요양원 복도는 이상할 만큼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제 휴대폰은 하루 종일 울렸습니다. 장남, 둘째, 며느리, 막내, 전부 살려달라는 전화였습니다. 이제야 그들은 제가 엄마라는 걸 기억한 듯 했습니다. 변호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님, 검찰이 구속영장 청구했습니다. 구속이요? 네. 사문서 위조 횡령 금액이 크고 증거인멸 우려까지 있습니다. 제 심장이 잠시 멎는 듯 했습니다. 그래도 담담하게 물었습니다. 실형 가능성은요? 높습니다. 합의 없으면 최소 몇 년 나올 수 있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마자 장남이 울면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나 잡혀가. 제발 살려줘. 그 목소리는 제가 평생 들어본 것 중 가장 초라했습니다. 엄마 진짜 잘못했어. 처음엔 그냥 관리하려고 했어. 근데 돈이 보이니까. 그는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한 번 쓰니까 멈출 수가 없었어. 저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래서 나를 요양원에 보냈니? 잠시 침묵. 엄마가 집에 있으면 마음대로 못할까봐. 그 말에 제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편하게 모시려던 게 아니라 치우려던 것이었습니다.
며느리는 검찰 조사에서 모든 녹취와 메시지를 제출했습니다. 남편이 어머님 재산을 우리 노후 자금이라 불렀어요. 어머님이 오래 못 사실 거라고도 그 말들이 그대로 기록에 남았습니다. 장남은 완전히 고립되었습니다. 구속 가능성이 커지자 둘째와 막내의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둘째는 변호사를 따로 선임해 자발적 반환 의사를 밝히며 돈 일부를 급히 돌려보냈습니다. 막내도 자동차를 팔아 받았던 돈을 보내왔습니다. 전부 형에게 책임을 떠넘기기 위해서였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은 그 순간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영장 실질심사 날, 저는 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변호사에게 전해들었습니다. 아드님이 법정에서 울면서 어머님을 부르며 용서해달라고 했답니다. 판사는 물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는? 아직? 그 한마디로 결과는 거의 정해졌습니다. 저녁 무렵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님 구속됐습니다. 잠시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눈물도 없었습니다. 그저 긴 싸움의 한 고비가 끝났다는 느낌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장남 변호사를 통해 연락이 왔습니다. 집 전부 반환, 전세금 전액 상환 대출로 마련, 위자료 추가 지급, 형사 합의만 해주시면 됩니다. 변호사가 제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조건은 매우 좋습니다. 저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합의하면 감형되나요? 네. 집행유예 가능성도 생깁니다. 잠시 침묵. 그리고 말했습니다. 합의 안 합니다. 어머님, 돈 때문에 시작했으면 벌도 받아야 끝납니다. 변호사는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장남이 구치소에서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엄마, 하루도 안 울고 버틴 날이 없어요. 어릴 때 엄마 손잡고 시장 다니던 게 떠올라요. 편지는 눈물 자국으로 번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단단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법원에서 민사 판결 선고일이 잡혔습니다. 민사 판결 선고일 아침, 저는 요양원 침대에 앉아 두 손을 모으고 있었습니다. 긴 싸움의 끝이 오늘 결정되는 날이었습니다. 변호사는 법원에 들어가기 전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증거가 너무 명확합니다. 그래도 제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변호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님 이겼습니다. 어떻게요? 전부요. 판결 내용은 명확했습니다. 집 소유권 전부 어머님 명의로 회복, 전세 계약 무효, 전세금 전액 반환 책임 장남 부담, 통장 사용 금액 전부 반환, 위자료 지급. 판사가 이런 말도 했습니다. 부모의 신뢰를 악용한 중대한 배신행위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억울함이 아니라 드디어 인정받았다는 안도감의 눈물이었습니다. 장남은 이미 구속 상태였고 돈을 당장 마련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법원은 강제 집행을 시작했습니다. 사업장 보증금 압류, 통장 잔액 전부 회수, 차량 매각, 각종 채권 추심, 전세 세입자에게도 우선 변제금이 돌아갔고 남은 금액이 제게 넘어왔습니다. 몇 달에 걸쳐 돈이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통장을 확인하던 날 저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다시 제 돈이
제 손으로 돌아온 겁니다. 장남이 구속되자 가족은 완전히 찢어졌습니다. 며느리는 이혼 소송을 냈고, 둘째는 장남과 절연 선언을 했고, 막내는 연락처를 바꿔버렸습니다. 명절에도 아무도 모이지 않았습니다. 한때 가족이라 부르던 사람들이 이제는 남보다도 멀어졌습니다. 어느 날 또 편지가 왔습니다. 엄마 이제 다 잃고 나서야 알겠어요. 돈보다 엄마가 더 소중했단 걸. 엄마가 사준 운동화 신고 학교 가던 날이 떠나요. 나 나오면 꼭 찾아뵐게요. 편지를 읽고 저는 조용히 접었습니다. 그리고 서랍 깊숙이 넣었습니다. 용서와 신뢰는 다른 것이기 때문입니다. 돈을 되찾은 뒤 저는 요양원 원장에게 말했습니다. 나 여기 나가겠습니다. 어머님, 혼자 괜찮으시겠어요? 이제는 괜찮아요. 저는 집을 다시 정리했고 간병인을 부분적으로 쓰기로 했습니다. 예전처럼 완전히 혼자는 아니지만 누군가에게 인생을 맡기지도 않기로 했습니다. 몇 달 만에 다시 제 집 문을 열던 날, 햇빛이 거실로 들어오고 먼지 냄새가 났습니다. 하지만 그 냄새조차 너무 반가웠습니다. 내 집이구나. 바닥에 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이 집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제 인생이었기 때문입니다. 변호사는 말했습니다. 어머님, 유언장 새로 쓰시는 게 좋겠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이들 이름은 빼주세요. 전부요? 네. 전부. 대신 저는 사회복지재단과 어려운 노인들을 돕는 곳에 기부를 하기로 했습니다. 내 재산으로 누군가 다시는 나처럼 당하지 않게 하고 싶어요. 변호사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창가에 앉아 혼잣말했습니다. 자식은 잃었지만 나 자신은 되찾았구나. 그리고 처음으로 두려움 없이 잠들었습니다. 장남이 출소했다는 소식을 들은 건 가을이 깊어가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은행에서 통장을 정리하고 나오는데 변호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님, 아드님이 오늘 나왔습니다. 잠시 길가에 멈춰 섰습니다. 마음이 흔들릴 줄 알았는데 의외로 조용했습니다. 마치 오래전에 끝난 일처럼 그날 저녁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목소리가 많이 변해 있었습니다. 전처럼 거칠지도 않았고 힘도 없었습니다. 나 나왔어. 그래. 엄마 잠깐만 볼 수 있을까? 저는 잠시 생각하다 말했습니다. 내일 오후 집 앞 공원. 다음 날 공원 벤치에 앉아 기다리고 있는데 멀리서 장남이 걸어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어깨는 축 처졌고 얼굴은 수척했습니다. 예전에 자신감 넘치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엄마, 그는 제 앞에 서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해요. 오랜만에 듣는 진짜 사과였습니다. 감옥에서 매일 생각했어. 돈이 뭐라고. 엄마가 시장에서 새벽부터 밤까지 일하던 거. 비 오는 날에도 손수레 끌던 거. 그는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는 당연한 줄 알았어. 엄마 인생이 내 인생인 줄 알았어. 저는 조용히 듣고만 있었습니다. 엄마를 요양원에 보낸 것도 편해서가 아니라 돈 때문이었어. 그때마다 스스로를 합리화했어. 어차피 엄마 돈은 나중에 내 거라고. 그 말에
제 가슴이 쿡 찔렸습니다. 하지만 분노는 없었습니다. 그저 허무함만 남아 있었습니다. 엄마 다시 시작하면 안 될까? 내가 다 잘할게. 돈 필요 없어. 그냥 엄마 곁에만 있게 해줘. 저는 한참을 바라보다 천천히 말했습니다. 너를 미워하진 않는다. 그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그렇지만 다시는 믿지도 않는다. 그 말에 그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미워하지 않는 것과 다시 맡기는 건 다른 거야. 나는 이미 한 번 인생을 통째로 맡겼고 그 대가를 치렀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럼 가끔이라도 연락해도 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안부 정도는. 하지만 돈, 집, 인생에 관한 이야기는 다시는 꺼내지 마라. 그건 이미 끝난 이야기다. 그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가을 햇살이 참 따뜻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이 집이 쓸쓸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조용했지만 편안했습니다. 누군가에게 이용당할 걱정도 눈치 볼 필요도 없었습니다. 저는 하루 일과를 스스로 정하고 가끔 친구들과 여행도 다녔습니다. 작은 텃밭도 가꾸고 봉사도 시작했습니다. 삶이 다시 제 손으로 돌아왔습니다. 둘째와 막내는 몇 번 연락을 시도했지만 저는 거리를 유지했습니다. 원망하지는 않았지만 다시 가족으로 돌아갈 마음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선택한 길을 가게 두었습니다. 저 역시 제 길을 가기로 했습니다. 어느 날 함께 봉사하던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어머님은 참 부자세요. 돈이 있어서요? 아니요. 자기 인생을 되찾았잖아요. 그 말이 가슴 깊이 박혔습니다. 맞았습니다. 저는 돈보다 자유를 되찾은 사람이었습니다. 마지막 장면. 저녁 노을이 지는 거실에서 차 한 잔을 마시며 혼잣말했습니다. 나는 자식을 잃은 게 아니라 나를 찾았구나. 창밖에서는 아이들 웃음소리가 들려왔고 세상은 여전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처음으로 미래가 두렵지 않았습니다.